요즘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 전화 상담하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조치를 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냐? 고소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뭐 티몬 위메프 사태, 티메프라고 하는 티메프 사태에 있어서도 그 대표들이 과연 사기죄의 책임을 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기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사기죄는 형사적으로 범죄이기 때문에, 사기죄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고소는 못 하는 것이고, 고소하더라도 처벌을 안 받고 그럼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민사소송을 해서. 근데 사실은 이제 뭐 대부분 고소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저는 돈 받는 게 목적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돈 받는 게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냐? 고소해서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면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들고 와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돈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단순히 그럼 민사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이제 사기죄가 성립하는,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상대방 가해자가 이제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 다니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거죠. 만약에 상대방이 돈이 많다면,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이 많다, 민사소송을 해서 이기고 그걸 집행을 해서 받아오면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민사소송이 더 쉬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한테 돈을 빌려가서 안 갚는 사람은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그래서 형사고소를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사기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먼저 이 법 조문을 보면 형법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사기죄가 돼서 처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속여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속이고 나한테 돈을 받아갔다, 물건을 받아갔다, 이런 전제 요건이 성립을 해야 되는데,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속으셨어요? 어떤 점에서 속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돈을 갚는다고 했는데 안 갚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속였어요. 라고 하시는데, 그건 이제 이 형법에서 말하는 기망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은 돈을 안 갚을 생각이었다 가 돼야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고의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의도였느냐, 그거는 그 사람만이 아는 거죠.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입증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그럼 결국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여러 다른 정황들을 놓고서 돈을 빌려갈 때 어떤 상태였는지. 사기죄가 성립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용도에 대해서 사기를 하는 경우. 이를테면 내가 이번에 빌딩을 하나 사야 되는데 그걸 사서 되팔면은 큰 이익이 생기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나는 빌딩을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걸 믿었다면 나는 빌딩 산다고 해서 빌려준 거지 다른 용도에서는 안 빌려줬을 거야 라는 거거든요. 혹은 내가 이번에 뭐 과일을 많이 사가지고 과일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너한테 갚을게 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은 용도가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 과일을 사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그걸 다른 데 쓰면은 거짓말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용도 사기라고 해서, 용도 사기가 비교적 입증하기가 쉬운 거죠. 그 이외에는 이제 원래대로 갚을 생각이 없었다 라는 걸 입증하는 방법으로 자력이 없었다는 부분, 그러니까 돈을 빌려갈 때부터 이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거, 변제 능력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티메프 사태에 대해서 사기죄가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티메프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티몬 위메프가 이제 계속 이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적자가 누적이 되고, 그 상황에서 판매자들에게 프로모션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물건을 팔게 하고, 그 판매한 대금을 티몬이나 위메프가 가지고 있다가 그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주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적자가 누적되면서, 그러면은 티몬 위메프는 이 물건을 팔더라도 판매 대금을 받았을 때 이미 빚이 많기 때문에 전에 다른 판매자들한테 갚아야 되고, 지금 물건을 판 사람한테는 돈을 못 주는 상황이거든요. 새로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판매자한테 물건을 받을 때부터 돈을 못 갚는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변제 능력이 없었다, 처음부터. 못 갚을 걸 알고 빌렸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차피 나는 그 돈을 내가 뭐 횡령하거나 가져다 쓴 게 아니라
뭐 다른 채권자한테 준 거 아니냐, 나는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다 라는 이런 취지의 변명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다른 피해자가 되거든요. 처음에 원래 돈을 못 받고 있던 피해자랑 나중에 물건을 산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건을 공급한 사람은 결국은 티몬 UMF의 기존 채권자한테 돈을 갚는 데 돈을 쓰고 자기 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티몬 UMF 사태도 지금 주된 사기죄 한 1조 6천억 그 정도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규모의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 부분은 판매자들의 물건을 가져와서 팔더라도 그 정산금을 받아서 기존 판매자들한테 대한 채무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판매자들한테 돈을 못 줄 걸 알면서도 그걸 감행을 했다라는 게 사기죄가 성립하느냐, 그렇게 이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장을 청구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뭐 일반적으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라도 내가 만약에 빚이 많다,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와 가지고 기존 빚을 갚고 새로 빌린 사람, 새로운 채권자한테 돈을 내가 갚을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사기죄가 될 수 있거든요. 변제 능력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돈을 빌려주실 때 어디 쓸 거냐를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막연하게 빌려주면 나중에 사기죄로 고소하기 힘들고, 왜 빌려주는지, 아, 네가 이렇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투자하니까 내가 빌려주는 거다 라고 하고서 빌려주면은 나중에 거기 안 쓰고 다른 데 쓰면은 그거 자체가 사기가 되는데, 처음 빌려줄 때 아무 데나 써, 난 관심 없어, 돈만 갚아주면 돼 라고 한다면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아무 데나 쓰더라도 자기 마음이 되는 거죠. 사기죄에서 흔히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 돈을 빌려줄 때 특정한 용도에 쓰라고 했냐 아니냐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면 고소를 하시면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가지고 와서 이 합의금으로 쉽게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실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차용증을 쓰시고 차용증의 용도까지 기재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면 사후에라도 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뭐 녹음을 해 두시든지 다른 증거를 남기셔서 내가 어떤 용도로 이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를 명확히 남겨두시는 게 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